이런 모든 걸 종합해 보면 현 상태로는 이게 그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이런 사안입니다. 근데 몇 가지 좀 디테일로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법정에서 이게 증거 공방이 벌어진다고 그럴 때 제가 그 질문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지사의 졸업사진이 트위터에 올랐는데 10분 있다가 가스에 오르고 또 이랬다는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캡처 사진이라는 거 아닙니까? 예. 원본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의 반론이 있었는데 저도 이 SNS를 하다 보면은 인스타에 뭐 올린 다음에 그 캡처된 거를 뭐 페북에 올린다든지 또는 뭐 트위터에 보낸다든지 친구한테 보낸다 이런 것들이 흔히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재명 지사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늘 SNS 활동을 통해서 그 모니터를 하는 사람이면은 그 캡처해서 올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게 그거 하나만 가지고. 뭐 하나 그 첫 번째 그렇고. 네, 하나만 가지고 이게 한다면 네. 뭐 다툴 수 있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 김혜경 씨하고 그 해경군 김 씨 프로필 나온 거하고가 거의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 살고 군대 간 아들 있고 S대 음대 나왔고 전화번호 뒷자리가 44다. 그거 역시 이재명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찾아다니는 사람이라면은 나머지 정보는 뭐 다 당연히 알아가지고 그대로 카피할 수 있는 거고 전화번호 뒷자리 정도 알아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건 무슨 아무런 증거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죠. 예. 저는 이게 앵커님이요. 예. 하나하나게 따지보면 다툴만 해요. 예. 그러게 여러 가지가 겹치면 네. 판사는 이게 그 합리적인 아까처럼 상식선에서 네. 판사가 이게 판단해 볼 때 하나하나게 따질 수 있지만 그 모든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게 겹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는 확률적으로 네. 예를 들어 1%도 뭐 0.1% 다툴 수가 있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우연도 여러 개가 겹치면 바로 이게 필연이 되듯이 네. 저는 이게 여러 의혹이 하나가 아니고 이게 한 뭐 5개, 6개 이렇게 계속 합치져 버리면 예. 확률적으로 이게 유죄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전 뭐 방금 전에 얘기하신 거에 일부분은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 지금까지 의혹 제기 상태에서 쭉 얘기가 나왔던 거에 비하면 지금 경찰이 수사한 결과를 뭐 공개한 내용을 보면 예. 논리적 정합성이나 아니면 합리성을 갖췄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의심을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는 네.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한 사람인데 벼랑 몇 번씩도 맞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런 이제 우연히 겹치는 경우가 생기는 일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일단은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하면은 트위터 계정을 누가 개설했는가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건 현재로서는 트위터가 공개를 안 하고. 예, 본사에서 공개를 안 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가능성의 경우에는 뭐 김혜경 씨와 뭐 의전팀 담당하는 뭐 비서라든가 지금 이제 그 원래 김혜경 씨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해경군 김 씨가 트위터 개설에 사용했다고 하는 이메일을 의전팀에 있는 한 사람이 개설을 했다고 지금 스스로 자인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김혜경 씨가 혼자서 그걸 사용했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도 그걸 사용했을 개연성이 있느냐 이걸 놓고 보자 그러면은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자기가 그걸 다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건 김혜경 씨 거다라고 단정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판사가 재판하다 보면요. 딱 이게 그 두 가지를 문제 삼는 게 예를 들어 이게 김혜경 씨가 핸드폰을 갖다가 스스로 경찰에 안 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지사는 해명할 때 네. 경찰에서 요구해서만 냈을 텐데 예. 그게 요구 없어가지고 아쉽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가 점검사한 거 있죠. 김부선 씨. 예. 그럼 이게 경찰이 요구해서 점검사했습니까? 셀프로 검사했죠. 가서. 그럼 이게 만약에 진짜 억울하다면 핸드폰에게 임의로 제출해서 검사해달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 본인도 변호사하고 변호사도 많으니까. 네. 따라서 그 해명 핸드폰 안 낸 게 그게 안 맞고요. 자, 두 번째. 그럼 그 부분 잠깐 그것도 하나 질문을 드리자면은 그럼 경찰은 왜 핸드폰 가져갈 생각 안 했을까요? 이게 명백하게 SNS와 관련된 그 혐의들인데. 근데 거기서요. 경찰이 해명을 하는데 예. 명시적으로 이게 내라고 말 안 했다는 인정을 안 했어요. 따라서 이게 경찰이 실제 내라고 했는데 예. 안 냈는지.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주장일 뿐이지 실제 이게 경찰이 핸드폰을 내보시 요구했더라도 저는 그거는 팩트가 확인 안 된 거 아닙니까? 아니 경찰도 만약에 이런 의혹이 생기면은 우리가 핸드폰 내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안 냈다. 그러니까 그런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경찰이 인정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요구했을 수도 있는데 했다고 이제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다 밝힐 필요가 없는 거고. 밝힐 자, 필요가 두 번째. 없다. 예. 트위터 본사 있죠. 예. 이재명 지사는 이게 그 프레임이 억울하다고 예. 트위터 본사에 요구하는 자체가 내 거라 인정이 아니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하는데 예. 그거는 말이 안 맞다 봐요. 아. 왜냐하면 이게 내 계정이 맞다면 네. 내가 동의할 테니까 알려주고 아이라면 아이라고만 확인해 달라. 이거는 이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게 내 거라고 자인하는 거냐. 트위터 본사 확인하는 게. 네. 이게 의무이고요. 저는 이게 그 미국 우리가 판례들 보면요. 검찰에서는 이게 트위터 본사 안 알려줬잖아요. 네. 근데 재판 도중에 법원 있죠. 법원에서 이게 그 트위터 본사에 사실조회 신청해서 보내면요. 항상 이게 미국은 사법부는 상당히 그 존중하거든요. 따라서 이게 트위터 본사에서 법원에는 저렴하게 확인해 줄 가능성도 전혀 없진 않다. 이런 이게 생각이 듭니다. 네.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트위터 본사에 내가 그 트위터 개설자인지 아닌지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왜 요청 안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휴대폰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데 이미 경찰이 지난 4월에 고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서 예를 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2016년에 바꿨다고 하는 그 아이폰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트위터를 글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디지털 포렌식만 하면 금방 반론을 할 수 있거나 결정적인 증거로 이재명 지사 쪽에 유리한 증거를 댈 수 있는 그런 것인데 왜 그 휴대폰을 뭐 폐기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 왜 버리는 행동을 했을까? 저도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좀 논리적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그걸 우리가 의심할 만한 왜 그렇게 중요한 근거가 될 만한 것을 제출하지 않는가라든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 쪽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은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증거가 더 있으면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나 김혜경 씨가 이 트위터 계정주였고 이런 많은 글들을 썼다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본인 스스로가 고발한 사건도 아니고 상대방이 고발한 것이고 검찰이나 경찰이 그걸 입증할 책임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 보고 당신이가 다 가서 입증해라 그러면 뭐하러 경찰이 수사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좀 다른 데 가서는 조금 저도 반대로 얘기하는데 손정 변호사가 너무 밀고 나가니까 전 반대 논리를 자꾸 얘기하게 제가 되는 그 재판 실물을 보면요. 예. 항상 이게 직접 증거가 나와가지고 예. 예를 들어 이게 유죄가 되는 경우는 지극히 드물어요. 아. 예를 들어 이게 MB 재판 있죠. 예. 다스가 이게 MB 거라는 직접 증거는 없죠. 네. 그럼 이게 여러 가지 간접 증거 가지고 추정을 하잖아요. 네. 근데 하나하나는 MB도 이게 다툴만 해요. 다스 내 거 아니다. 하나하나는. 그렇게 여러 가지 사실을 종합해 봤을 때 판사가 이게 다스는 MB 거다.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판시했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이재명 지사 건도 제가 보기에 직접 증거는 아직 없어요. 네. 아직은 트위터 본사 확인하기 전까지는. 네. 그러게 여러 가지 간접 증거, 이걸 이게 정황 증거를 하거든요. 이걸 봤을 때 이게 김혜경 씨가 했구나. 이걸 이게 넉넉하게 추정하는 이런 이게 법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그 상당히 이재명 지사로서는 아주 이게 어려운 특히 이게 이번에 그 여론조사 했잖아요. 예. 본인 이게 오히려 이재명 본인 지사 지지 스스로가 했던 트위터 여론조사. 셀프 여론조사. 예. 그럼 이게 본인 지지층도 많이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몇 대 몇입니까? 19%인가?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이 거의 믿는 일방적으로. 거기 본인이 셀프 여론조사가 19%면 그럼 이게 판사가 봤을 때 판사가 이재명 지사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다른 경찰 말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판단해 보면 되는 거죠. 그 트위터 셀프 조사는 오세훈 전 시장이 그 무상급식 논란 갖고 여론조사하자고 그랬던 거랑 똑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약간 실망스럽기도 하고요. 이재명 지사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너무 지나치게 과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본인이 너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는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주장에 동의를 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 아닐까 싶어서 조금 좀 개인적으로 정치인의 어떤 모습으로서는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네.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 인생,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뭐 이전에 김부선 씨 건 가지고도 제가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보수적으로 저는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네. 좀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주로 경찰이 제시한 근거를 보면은 익명으로 개설된 트위터에 올린 정보하고 지금 김혜경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하고의 정보가 거의 일치한다. 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지사 쪽에서 그러잖아요. 그럼 뭐하러 익명으로 합니까? 실명으로 하지? 그렇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리고 4만여 건의 글을 분석을 해봤더니 그 분석한 내용들이 보니까 카카오 스토리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진도 왔다 갔다 퍼나르고 이렇게 네네. 했다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런 증거 말고도 이재명 지사 쪽에서 보면 아니 부부끼리 새벽 1시에 서로 간에 뭐 대화하거나 서로 메신저로 대화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하러 그렇게 대화를 하느냐 이런 것도 있고 그걸 반대되는 증거가 될 만한 것들도 꽤 그 4만여 건의 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제를 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근거만 찾은 거 아니냐. 반대되는 근거도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남편의 고향이 어딥니까? 그 남편의 고향 몰라가지고 트위터에서 그렇게 글을 쓴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저도 충분히 의심할 만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스모킹건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단정은 섣부르다라고 하는 입장을 좀 취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도 있을 거고요. 법원 판결도 있을 테니까 조금 기다려 보면서 새로 나오는 얘기가 있을 때 다시 다뤄보기로 하죠. 자유한국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SNS를 통한 현실 정치 복귀를 선언을 했습니다. 서 변호사님은 홍준표 전 대표의 복귀를 기다리셨습니까? 저는 이게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네. 바로 이게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게 그 홍준표 대표 전 대표 이분들이 대부분의 정치인처럼 항상 이게 공과가 있고요. 네. 또 이게 장단점이 있고요. 네. 또 이게 좋아하는 국민과 싫어하는 국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보수의 하나의 자산이다. 저는 이게 다양한 뭐 황교안이든 네. 오세훈이든 여러 개 보수의 다양한 인물이 필요한데 그중에 하나도 장점이고 근데 다가 하나 고언을 드린다면 그분에게 별명이 홍카콜라입니다. 네. 근데 그걸로 유튜브 방송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코카콜라가요. 상당히 톡 쏘는 시원한 맛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제가 이 통계를 봤더니 200개 나라에서 1초에 예. 10,000개씩 팔려요. 아. 1초에 제가 오늘 콜라 통계를 다 해봤거든요. 근데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 이 콜라가 부작용도 많아요. 예. 예를 들어 비만이라든지 예.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부작용 때문에 안 먹는 사람도 많아요. 네. 따라서 이게 홍준표 지사가 말의 품격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싫어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그런 걸 좀 줄여서 좀 앞으로 이게 그 말의 품격만 좀 높이면 저는 하나의 훌륭한 정신이 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정치 복귀할 때 정치 복귀 명분으로 내세운 게 저는 좀 이상해요. 국민 절반 이상이 내 말이 옳았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나는 복귀하겠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복귀라는 말도 말이 안 되죠. 현실 정치에 뛰어들겠다고 하는 표현이 정확하겠죠. 네.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네. 왜냐하면 정계 은퇴를 선언한 적은 없으니까. 근데 국민 절반 이상이 내 말이 옳았다고 한다는 게 그 근거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5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홍준표 전 대표의 어떤 정계 복귀 현실 정치에 뛰어드는 명분이 왜 연결이 되는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국회의원 선거 나갈 때 보면은 내가 기독교인데 우리 동네 기독교인이 5만 명이니까 일단 5만 표. 우리 아이가 대학생인데 대학생이 한 4천 명 되니까 4천 표. 그거 다 합해가지고 자신 있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전에 한 말은 네. 홍 대표 말이 아니고 예. 제가 이게 좀 방송하기 전에 예. 김성환 평론가 제가 묻더라고요. 이게 과반이 자기를 지지한다는 게 근거가 뭐냐 하길래 예. 제가 이게 지지율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아. 지금 이게 문 대통령 지지율이 50% 초반까지 떨어졌으니까 예. 그럼 이게 나머지 50이 내 말 믿지 않겠나. 근데 저는요. 홍 대표가 이게 뭐 국민 90%라고도 안 했고 100%라도 안 했잖아요. 네. 한 50% 정도가 믿는다는 거는 상당히 현 지지율을 보면 아주 이게 큰 과장은 아니다. 뭐 정치인들이 뭐 약간 이게 과장이 있지만 아주 이게 틀린 말은 아니라 봐요. 근데 저희가 사실은 궁금한 거는 홍 대표가 정치에 다시 돌아오든 말든 그거는 본인의 자유이기도 하고 뭐 그걸 문제 삼을 일도 없고 뭐 환영할 일도 없고 그런 겁니다만은 홍 대표가 다시 자유한국당 지금 상황 비대위가 운영되는 상황에서 들어올 경우에 자유한국당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가 궁금한 거죠. 저는 이게 그 개인적으로요. 아마 이게 이분이 노면 당대표 나갈 거예요. 예. 저는 이게 보궐선거보다 국회의원. 예. 왜냐하면 이게 당대표에 나가야 다음에 이게 총선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예. 그래야면 이게 다음에 큰 꿈을 대선에 그렇겠죠. 꿀 수 있기 예, 때문에 예. 아마 이게 당대표로 나갈 거로 보이고. 나가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다음에 또 강력한 경쟁자가 바로 이게 친박 세력. 네. 그 중에 황교안 총리입니다. 예. 제가 이게 얼마 전에 김진태 의원하고 전역을 한번 했거든요. 네. 이게 쭉 이야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그 황교안 총리 이분이 이게 노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 봐요. 그러면 이게 그 친박 쪽에서 황교안 총리, 그다음에 비박 쪽에서 예를 들어 이게 홍준표 대표, 네. 그다음에 그 김무성 대표, 네. 뭐 그쪽에 본인이 안 오더라도 네네. 그 밀어주는 이런 식의 한 3파전이 되면요. 대표 저는 이게 경쟁이. 그 예측하기 어려운 누가 될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병준 비대위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요걸적으로 얘기하기는 얘기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예.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홍준표식 정치 방식을 좀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를 보면은 우리 이제 국가대표 축구 경기하면은 승부로 내가 가가지고 결정적인 골을 집어넣는 방식의 어떤 그 경기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수비하다가 상대편이 자살골 넣길 기대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홍준표 전 대표는 자살골이 넣어주길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을 달리 표현하면은 반사이익 정치를 좀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의 자기 어떤 그 실력으로 보여주고 자기 정치력으로 뭔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오늘 정의당에서도 그러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격하게 홍준표 전 대표 그 현실 정치 뛰어드는 걸 반기는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의당에서.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정치인은 공감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홍준표 전 대표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 몇몇 나머지 사람은 너무 비호감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 비호감도를 어떻게 해서든 좀 줄이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푹 꺼져가지고 자유한국당의 기대 심리가 많이 높아지면은 다시 나를 돌아보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정치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자유한국당이 뭐 수권 정당으로서 나중에 가지고 대권까지 바라볼 수 있겠나? 그런 면에서 좀 전 부정적으로 봐요. 제가 이게 한 말씀 드리면 예. 저도 이게 홍준표 대표 한 명으로는 수권 정당인에게 외연 확장성의 한계는 있는데 저는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황교안이든 오세훈이든 또 이게 김태호든 뭐 여러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이게 여러 사람들이 서로 선의 경쟁을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지지율이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수의 하나의 자산으로서 뭔가 이게 양념 역할 그 정도는 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양념 역할. 혼자서 이게 수권 정당 안 되더라도 예. 저는 이게 지지율이 그래도 한 10%는 저는 된다 보거든요. 홍 대표 지지하는 분도 저번에 이게 대선에 한 20몇 % 얻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개인 지지도 한 10% 되고 그럼 이게 황교안도 한 10% 되고 그럼 이게 오세훈도 얼마 있고 이런 식의 다양한 사람들이 경쟁할 때는 홍 대표도 N분의 1로서 저에게 기여할 수 있는 면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양념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홍 전 대표한테 빨리 사과하세요. 양념이라고 그러면 그거 엄청 기분 나빠요, 그거. 왜냐하면은 홍 전 대표는 이거 지금 당의 뭔가 지도부가 돼가지고 차기 뭔가를 이렇게 딱 노리고 있는데 일종의 이제 그 횟감처럼 사용되는 그건 것처럼 아니고 들릴 꼭 수 필요한 있어서. 양념 있잖아요. 소금이든 뭐 꼭 우리가 음식하다 그러면요. 예, 그런 좋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자유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 또는 보수의 미래를 위해서 내년에 이제 전당대회가 열릴 거 아닙니까? 비대위 체제가 마무리가 되고 가장 적합한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리더는 누구라고 보세요? 먼저 아니 왜 갑자기 양보를 하고 그러세요? 저 개인적으로요. 예. 아마 이게 그 차기 구도로 간다면 황교안 하고 이제 오세훈 정도 두 분이 이게 좀 적임자가 아닌가. 황교안은 왜 적임자고 오세훈은 왜 적임자입니까? 일단 이게 그 황교안은요. 예. 세 가지 지색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분이 공안검사로 계속 정통 보수로 왔어요. 예. 따라서 이게 정통 보수 세력. 예. 그다음에 이분이 상당히 독실한 신자입니다. 네. 바로 이게 기독교 세력. 그다음에 아까 이분이 말씀드린 또 기독교 박근혜니까 그건가요? 박근혜 대통령 때 총리했기 때문에 친박 태극기 세력의 예. 지지도 받고 있어요. 예. 따라서 이게 정통 세 가지 세력의 지지를 폭넓게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황교안 총리가 상당히 또 이게 이분이 상당히 홍준표 대표하고 비교해 보면 네. 나름대로 이게 말의 품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게 있거든요. 홍 대표하고 대척점에 서 있죠. 예, 이분을 저는 이게 가장 유력한 주자라 보고 예.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은요. 옛날에 이게 물러난 게 어떤 가치 때문에 무상급식 어떤 게 개인 비리가 아니고 뭔가 이게 보수의 어떤 가치를 뭔가 시험하다가 시장에서 물러난 거 아닙니까? 네. 따라서 이게 일부 저는 아직까지 그 비박이나 소장파 젊은 세력에서 이게 오세훈 지지력이 있다 보거든요. 이 두 분이 이번에 이게 경선에 치열한 경합을 벌이면 누가 되든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당시에 오세훈 시장이 내세웠던 무상급식은 안 된다는 보편적 급식은 안 된다는 이 정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보수 진영 속에서도 사실 많이 퇴색되지 않았나요? 뭐 그런 이게 보편적 복지에 대한 그렇죠. 이게 그런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저는 첫 이게 번째고 예. 두 번째는 그래서 시장직에서 물러난 다음부터 오세훈 시장이 정치인으로서 어떤 지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방법이 선거인데 선거에서 한 번도 못 이겼잖아요.
당심 선거인 서울시장 선거, 그다음에 종로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당의 선거인 대선, 그다음에 당의 선거인 지방 선거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보면은 과연 오세훈 시장이 그만한 리더십을 발휘할 가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지금 제가 진행을 맡고 두 분이 토론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해야 될 반론을 지금 대신해 주셔가지고. 하시죠, 그럼. 아니, 뭐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대 정신을 거슬렀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보수의 가치 얘기하는데요. 가치는 시대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보수도 좀 실사구시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이념 딱 붙들고 앉아가지고 그것만 우리 거다라고 지켜야겠어요. 지금 이제 남북 뭐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평화 선거였다 이런 말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보수도 좀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과연 오세훈 전 시장이 물론 이제 당내 개파하고는 조금 좀 자유로운 면이 있긴 하겠지만 얼마만큼 보수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고요.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른바 태극기 그리고 친박 이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확장성이 떨어지는 당대표다 이렇게 생각해요. 잠깐 제작진이 뭐 이름을 써놨던데 유승민 전 대표가 굉장히 서운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보수가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늘 하는 것은 성찰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변화하지 않고 혁신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좀 새로운 가치도 내세우고 또 기존에 서로 간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들은 좀 빠져주는 한이 있더라도 새로운 인물을 좀 발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누굴 내세워도 지금 당내 혼란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저 보니까 지금은 좀 쉽지 않거든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여요. 아마 이게 오늘 1대2로 토론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게 황교안, 오세훈이가 절대적으로님의 논리를 좀 더 보강시켜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게 최선의 카드라는 게 아니고요. 네. 현 인적 자원, 보수에 현재 인적 자원이 많이 고갈돼 있잖아요. 네. 현재 카드 중에서는 그나마 이게 최선의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이게 친박에서 놓을 수 있는 분이 네. 김문수 지사, 네. 또 이게 김진태 의원 네. 이런 분들보다는 저는 이게 황교안 총리가 나름대로 신선미나 이게 예.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비박에서도 홍준표나 또 이게 김무성이나 김성태나 이런 분보다는 상대적으로 오세훈 시장이 좀 낫지 않나. 이걸 이게 제가 상대적으로 말한 거지 절대적으로 예, 두 분이 좋은 카드 이건 아닙니다.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 얘기하면서 제가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아요.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대표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하는 얘기들이 정치권에 파다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오세훈 전 시장하고 황교안 전 총리를 상대로 해서 간 보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말을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그동안에 김성태 셰프가 열심히 이렇게 요리를 만들어 왔는데 예. 자유한국당을 근데 와가지고 뭐 마치 간 보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게 얼마나 그게 불만이었으면 그렇게 표현했을까도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도 사실은 유력한 당권 주장 중에 한 명 아닌가요? 오늘 뭐 콜라에 양념에 간보기에 그냥 뭐 맞추다 시간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떻게 보세요 그럼 김성태 원내대표는?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게 좀 적임자는 아니라 봐요. 왜요? 예? 왜요? 저는 이게 본인이 자꾸 간 본다고 이게 비판하지만 본인은 그러면 이게 간을 안 받는가? 저는 이게 예를 들어 바른당으로 이게 당을 깨고 나갔다가 그렇죠? 예. 다시 이게 복귀했잖아요. 예. 그럼 이게 뭔가 이념이나 이게 철학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그래서 본인도 이게 돌아보면 시대 정치 흐름에 따라서 이게 여러 변신을 거듭했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이게 정치도 원래는 이게 그 여당의 아마 시의원부터 이게 옛날부터 가보면 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게 수없이 변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게 저는 황교안이나 오세훈 시장을 자꾸 비판하는데 네. 저는 이게 간 본다고 안 봐요. 정치인은요, 항상 이렇게 들고 날 때를 잘 알고 시대 정신이 내를 요구하는가, 또 이게 민심인 천심이 내를 요구하는가, 이걸 이게 살펴보고 신중한 행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게 황교안이나 오세훈은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을 보는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정말 시대 정신과 민심을 보면서 신중한 행보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친박 논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요. 그 지금 뭐 잔류파다 탈당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가만히 당에 있었던 친박은 그러면은 지난 탄핵 문제에 있어서 자유로워요? 그동안에 호가호위 했었잖아요. 권력 잡고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에서 나름 힘도 쓰고 진박이라고 공천도 받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민들이 탄핵을 요구했고 헌법재판소에서
헌정 질서 유린했다고 해서 탄핵까지 한 거잖아요. 박 전 대통령하고 사실은 원래 정치 뒤로 물러났어야 될 세력 아닌가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이 당에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기득권이고 우리는 떳떳하고 나머지 그 탄핵에 일부 찬성했거나 이런 동조했던 사람들은 그건 다 보수의 가치를 뭐 훼손한 사람들이고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고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논리에 불과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자유한국당이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이른바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꿈쩍도 안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정치적 책임을 같이 졌다 그러면은 최소한 다 차기 총선 출마 안 하겠다던가 뭐 이런 선언이라도 좀 더 했더라면 자유한국당이 지금과 같은 평가를 받지는 않았을 수 있겠다. 근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자기 것만 옳고 남 거는 다 틀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은 바른미래당하고도 함께할 여지도 전혀 없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른바 탈당파라고 하는 사람들도 품어안을 수도 없고 그러면 진짜 딱 친박당을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뭐하러 그러면 보수를 통합하고 확장합니까? 친박당 만들면 되지. 그 문제까지도 사실.